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벌써 11번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의 철학적 기초, 명상의 사상적 기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명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최근에 우리들 가까이 있는 명상은 서구에서부터 역수입 들어와 있는 마인드풀니스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식 명상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상이라고 그럴 때 대부분은 종교하고는 좀 거리를 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맞아요. 좀 이따 우리가 명상의 사상적 기반에서 종교나 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문학적인 요소에 기반을 둔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볼 텐데요. 어쨌든 마인드풀니스, 현대 대중화되어 있는 오늘날 명상의 근원은 오히려 불교 명상에서부터 들어왔다라는 부분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미국이나 유럽 쪽의 지도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동남아 쪽에 그 초기 불교 쪽에 입문을 하셨다가 거기서부터 명상, 정신세계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나 최근에 와서는 조금 드물기는 하지만 동북아 불교 쪽, 선불교 쪽, 대성불교라고도 얘기를 하죠. 선불교 쪽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지도자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불교가 서구에 많이 알려지고 전파되어 있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선불교도 그 일본 쪽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샌프란시스코에도 가면 아주 오래 전서부터 제 기억 속에 그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일본의 젠 센터라고 있어요. 선, 일본 발음으로 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 주변으로 해서 실리콘밸리 리더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지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리차드 기어라든지 우리 영화 배우 그 조금 우리 세대들에는 리차드 기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베트 불교 쪽의 영향을 받아서 명상 쪽으로 많이 입문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전에 70년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불교보다는 인도 쪽, 요가 쪽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비틀즈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요가 쪽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70년대 월남전이나 반전에 따른 히피 문화가 뜰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인도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재 보면 주로 대부분이 위파사나라는 부분, 위파사나 명상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부터 기반을 들어오고, 대표적으로 오늘날 미국의 명상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잔 카바친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MBSR이죠.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이라고 해가지고 심신치유의 용도로 결합을 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전부 위파사나의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종교적인 색채를 제거를 하고 대중화, 쉽게 보편화시키는 작업들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마인드풀니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서 그 뿌리를 보면 사상적인 뿌리의 기초는 불교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아주 예전에는 티베트 쪽이나 요가 쪽 영향을 받은 부분도 많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불교의 사상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왜 명상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나 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명상이 접목되어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명상이라고 할 때 명상은 사람 중심이잖아요. 명상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고 내가 나와 세계와의 관계, 나의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신은 신앙이라는 좁은 의미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좁은 의미의 종교하고도 일치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 종교는 신앙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넓은 의미의 종교는 꼭 신앙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불교는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 데피니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신앙은 초자연적인 절대절명의 어떤 절대신을 존재해 두고 그 절대신과 인간의 관계, 결국 복종의 관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죠. 신의 영역에 대해서 인간이 논리적인 접근이나 따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신앙이라는 개념에서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돌아보는 게 나고 나를 둘러싼 이웃, 사회, 자연, 우주라는 부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고 나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스스로 정립하고 체득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신앙이라는 접근법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명상은 명상이다라는 두 개의 다른 영역으로 두고 가야만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교라는 측면이 불교에서 이 수행법 자체가 명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개념에서 보면 불교는 절대신이 존재하질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앙의 개념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거죠. 부처가 될 수 있으시고 이러면 큰일 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불교는 신앙적인 접근법으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신앙적인 접근에서 바라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복종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오히려 인문학적인 요인이 강하다가 보니까 서구인들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에서부터 그 수행법을 명상이라는 나를 돌아보고 우주에 대한 실체를 발견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의 활동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기법을 가지고 들어왔다. 왜? 아무리 봐도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수행을 통해서 터득한 그 방법이 다른 어느 방법보다 그 실체를 파악하고 마음을 다듬는 데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공통적인 사상 때문에 불교에서부터 그 기법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굳이 왜 뭐 명상 얘기를 하면서 불교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의 신앙이나 좁은 의미의 종교도 배척하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신앙이라는 영역하고 그듭 명상이라는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명상은 인문학이다라는 각도에서 뭐 인문학 하는데 뭐 기독교가 있고 뭐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뭐 이슬람이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돌아보고 싶을 따름이다. 그래서 불교의 철학하고 맥이 잘 닿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탐구해 갔을까라는 부분을 빌려온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도 불교라는 부분은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스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그 서성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절대 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처라는 존재, 스가모니는 선각자다. 우리 앞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서성일 따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데 필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만 스승으로서 그분이 하셨던 방법,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 뿐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중하되 그대로 맹목적인 믿음으로는 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심하라. 근데 일단은 따라가봐라. 맞는가 틀린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개념이나 자기의 논리로 설명이 되고 맞으면 가라. 아니면 바꾸라. 왜? 부처님도 스스로 깨달으신 분이지 누구를 믿어서 된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가르침이고 인간 중심의 철학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득 절대 신앙적인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돌아가서 26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 현대 사회에 와서 명상이라는 부분이 뜨면서 불교 철학이 서구인 문명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 닿았을까라는 측면을 보면 사람이란 항상 정반합의 과정을 역사를 보면 거쳐가 오죠, 그죠? 예, 어떤 게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가면 사람은 결국 합리를 추구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걸 보충하려는 부분으로 가죠. 그래서 사람은 너무 비관적으로 기계 문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쓸 영역이 어디 있냐, AI가 다 하는데 우리가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 또한 지나친 걱정이다. 우리가 내 정신줄 놓지 않고 지혜롭게 본다면 기계는 AI는 우리가 단지 우리 필요에 한 만큼 사용하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가면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렇게 인간은 합리적으로 왔는데 왜 명상, 불교 철학이 요즘 와서 다시 떠느냐는 부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과학의 발달로, 산업기술의 발달로 너무 물질적인 부분으로 막 매몰아 차 왔잖아요. 그죠? 예, 뭐, 소통도 안 되고, 대표적으로 물질 문명이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 최근 뉴노멀 시대를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이런 거죠. 폭력이 난무하고 대표적으로 가장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여겨왔던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는 방화, 뭐 폭력, 총기, 난동 이런 단어들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질서였기 때문에 인간이 물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희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구 물질 문명의 중심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국에서 얘기하는 질서, 우리는 시위를 하더라도 뭐 경찰한테도 대들고 이럽니다. 그죠? 대한민국 굉장히 오히려 민주적인 나라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대들면 바로 총 날라갑니다. 죽어도 할 말 없어요. 우연히 길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경찰관이 오면 차에서 나와서도 안 돼요. 손을 핸들 위에 그냥 가만히 놓고 있어야 돼요. 그거 나중에 여행 가시더라도 세상이 좋아 다시 가시더라도 혹시나 차에 해서 경찰이 접근을 해온다. 그러면 차 문도 열지 말고 그대로 손은 핸들 위에 딱 그래야 경찰관이 안심을 하잖아. 총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손은 올려라는 부분. 이거는 자기 보호 본능에서 온 거죠. 경찰관의 안전이 우선됐던 부분이죠. 사람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그 문명 사회를 보면 굉장히 이 복정적인 관계, 이 뭐라죠? 착취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된 국가잖아요. 식당도 아닌데 들어가 가지고 뭐 인디안들 다 몰아내고 뭐 자기가 필요하니까 흑인들 데려다가 노예 삼고 하다가 보니까 불안하죠. 왜? 지원자가 많으니 불안하지. 그러니 총기로 무장을 하고 막으려고 들죠. 그러니 질서라는 측면에서 공권력의 힘이 막강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절명의 룰에 의해서 누구도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서구의 질서를 볼 때 야, 참 민주적이다, 아름답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너무 자기 보호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럴 게 많고 겁이 나는 게 많으니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막 대들잖아.
그러니까 민주경찰이 사람 편에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건 좀 심합니다. 그죠? 네. 또 한 면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디지털 문화가 갖고 온 인간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말살, 존엄 이런 부분이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에서 보면 이래요. 디지털 문화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없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만든 파일을 갖고 이 부분을 출력을 해요.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되풀이해서 복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흐려져요. 원래 원본하고 복사해서 나온 출력물하고는 차이가 생겨요. 자꾸 약해져 들어가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전자 파일을 갖고 프린트 아웃을 하면 첫 번째 프린트 아웃을 하나, 두 번째 하나 100번을 해도 똑같은 상태예요. 동일하다는 거죠. 그대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제가 가능하니까 귀해 안 귀해? 안 귀해요. 이거 깨져도 그만이야. 그대로 3D 프린터로 뽑아내면 돼.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자기라는 게 없는 거죠. 존엄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살생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도 복제하려고 들잖아. 그게 무슨 존엄성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시 인간성 회복이라는 부분으로 갈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립되고 코로나 오면서 뭐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그리워 죽겠다. 나는 사람인데 소통을 못한다라는 부분. 인간과 대화하고 싶지 기계하고 대화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잠깐은 좋지, 그죠? 내가 활용할 때는 좋지만 그게 아예 고정화돼 버리면 그거는 아니죠. 그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아날로그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 보면 정말 디지털인데 희한한 아날로그적 감성 요인, 소통 요인을 넣어가지고 또 돈 되는 부분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해요. 최근에 각광받고 갑자기 뜨고 있는 게 미국에 가면 불행히도 그 아이폰 기반 OS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앱인데 클럽하우스라는 그 SNS가 있어요. 클럽하우스는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성, 소통이라는 부분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하면서도 두려움, 요즘 보면 SNS에 기록 남아가지고 나중에 두고두고 머리 아픈 부분들 많잖아요. 클럽하우스는 일부러 그 디지털의 그 세이빙, 저장이라는 부분을 일부러 없애버린 거예요. 저장이 안 돼요. 들어가서 막 얘기한 부분이 기록이 남질 않아요. 저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지금처럼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이라는 부분이 클로스터 타입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인간이 소통에 대한, 인간에 대한 갈증이 그게 달했으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부분. 그게 정확하게 왜 현대 사회에 와서 명상이 이토록 뜨고 명상의 기반을 불교 철학에서 갖고 왔을까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인간성이라는 부분, 인간성 회복에 대한 필요,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났듯이 결국은 사람은 사람이기를 원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명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상적 기반인 불교라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 불교의 사상의, 불교 철학의, 철학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사상이나 철학, 신앙이라고 보기는 너무나 절대 신이 없는데 신앙이라는 표현이 성립이 그도 5번 반복한 것 같아요. 네, 되다 보니까 불교 철학, 불교 사상의 기본에는 인드라망이라는 부분이 들어서 불교 사상의 기본은 인드라망이에요.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연기법이라는 원인이 있었으므로 결과가 있었다라는 부분. 인드라라는 부분은 인드라라는 말은 네트 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망까지 합치면 역전압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죠. 역전이 역앞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또 앞 이렇게 되는 표현이에요. 인드라망이라고 뭐 흔히 표현하는데 인드라 자체가 네트 거물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방또한 같은 말이잖아. 어쨌거나 강조했다고 치고. 그래서 불교의 기본 사상이 되는 근원이 되는 연기법 인드라망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가장 기본되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인들한테 오히려 더 잘 먹혔다. y는 fx라는 그 함수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과학이고 설명이 돼야만 과학인 거죠. 원인이 못 찾아내는데 어떤 결과만 얘기를 하면 기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데 그 결과만 해주세요 하면 과학적인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인 요소가 불교의 사상에서 잘 녹아 들어가 있고 오히려 그 측면에서 논리적인 접근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내가 X라는 그 씨를 뿌렸으므로 미래의 Y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날 내 모습을 Y라고 그러면 과거에 언젠가 그 X로 인해서 오늘 내가 행복도 누리고 오늘 내가 그 죄값도 받고 있고 라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부분. 그런데 왜 내가 열심히 X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 돼도 모레 돼도 그 Y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F라는 조건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부분. Y는 fx에서 X는 팩터, 어떤 인자 원인을 집어넣었지만 F라는 함수에 둘러싸여져 있는 조건이 있어요. 물을 뿌렸는데 왜 얼음이 됐구노? 물을 넣었으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을 넣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노? 기체가 됐구노? F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온이라는 조건이었을 때 물이 들어갔으니 물 그대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영하권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넣었으니 얼음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100도가 넘는 환경에 물을 던졌으니 정발한 기체의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걸 갖고 Y 물이 어디 갔노? 그러니까 물 넣었는데 물이 어디 갔냐? 이거 엉터리 아니냐? 거기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제대로 다 보지 못하는 F라는 그 함수관계에 둘러싸인 조건이라는 부분이 맞았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그 X가 헛된 건 아니다. 언젠가는 나온다. 정발된 물이 어디가 하늘에 구름에 올라가 있다가 나중에 구름이 뭉쳐서 어디가 비로 다시 내려오겠죠. 있었기 때문에 나온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없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부분만 이해를 하면 정말로 과학이다라는 부분. 그게 불교다. 그게 과학이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 시간에 4차 산업혁명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초는 철저하게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달려왔다.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선이 연결되어 면이 되고 면이 연결되어 입체가 되고 입체가 연결되어 4차원 공간,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무수한 연결, 인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인드라망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과학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가진다는 거 아니냐. 이토록 신앙은 오히려 과학적인 요소가 없어. 그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신은 신인 거야. 나는 그냥 나은 거야. 그죠? 예.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명상에서는 불교적, 인문학적 접근법이 오히려 통하고 이거는 신앙으로서는 설명 안 되는 과학적인 논리법이다. 근데 불교는 인문학적 접근을 했다가 보니까 그 사상의 뿌리 속에서는 과학이라는 부분을 오히려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표현, 그러니까 불교의 이 가르침 속에 전달자들이 남겨놓은 표현을 보면 과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혜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 지식이라는 부분의 데이터 양이 우리가 많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 어른들보다 내가 똑똑하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지식이라는 부분은 그죠? 세상이 지나면서 지식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름 짓기로 만들어진 거잖아. 우리 지식을 어디서 찾아요? 저 구글링 하든지 뭐 검색해가지고 보면 뭐 위키피디아 무슨 사전 쫙쫙 단어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뭐예요? 우리의 사고는 거기 고정돼 있잖아. 이렇게 축적된 게 지식이잖아요. 거기 갇혀 있는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이랬죠.
생수병을 들고 딱 드니까 여러분들을 물으면 다 생수병 이렇게 대답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사고는 거기서 갇혀버린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이 자기가 편리하자고 어떤 형상의 이름을 지었잖아. 생수병 이러고 뭐 좀 더 넓혀가도 병 이러고 이름 지어버렸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봤던 그게 정말 병이 맞나?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고 그냥 병이라는 그 이름으로 머릿속에 입력이 돼버려요. 그럼 그 이유는 그냥 그렇게 병이라는 용도로만 고정이 돼버린 거죠. 그랬었죠. 우리 병이 물 들어가면 물병이고 쌀 들어가면 쌀병이고 그죠? 치안을 막으려고 할 때는 무기고 예, 칼국수를 밀 때는 밀개고 그죠? 무수히 많은 용도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며칠 전에 본 거를 물병이라는 이름으로 내 기억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야. 고정이 돼버린 거야. 없어 더 이상. 예, 그래서 지식하고 지혜는 정말 다르고 지혜라는 부분은 지식은 하나만 우리한테 준다면 지식이라는 것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 그 용도는 각자 주어진 그 상황에 맞는 용도대로 각자가 알아서 쓸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볼 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정말 우리보다 덜 똑똑했냐? 아니다라는 부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표현의 요인들을 과거에 나와 있는 글귀를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신라시대죠. 어상대사 법성계라는 이 글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일미진중함시방. 일미진중. 일미진중. 미진이 미세먼지예요. 미미한 진, 먼지진이거든요. 우리 미세먼지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오히려 많이 공기가 깨끗해져 보니까 그죠? 예,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예전보다 적어졌습니다. 그 미세먼지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나와요. 일미진, 하나의 미세한 먼지 중 속에도 함 포함하다. 시방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들 이 지지난 시간에 말 시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시방은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했잖아. 입체 공간. 시방. 사방 알죠? 동서남북. 예, 8방은 중간에 하나씩 더 넣어. 동남, 서북 뭐 이렇게 하면 8방이 이루어지죠. 그죠? 마지막 2개의 방향은 어디서 나와요? 8방까지 우리가 찾았잖아. 그럼 시방은 9, 10 두 가지 방향을 더 찾아야 되잖아. 어디 있어요? 위, 아래 10개 나오죠. 그게 입체 공간이에요. 와, 저렇게 표현을 하는. 시방이라는 입체 공간이라는 개념을 저렇게 표현. 시방이 뭘 표현하느냐?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 우주라는 부분. 하나의 미세한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으니 와, 기가 막혀. 더 이상 우리 DNA, 조그만 그 DNA 요인으로 사람 전체를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물질은 DNA 이 구조에 의해 가지고 결정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까. 이미 예전에 과학이 없었던 게 아니다. 표현법이 달랐다라는 부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알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저 짧은 표현 속에 다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체 진중 역여시. 마찬가지로 모든 먼지가 그러하다. 네 먼지만 중요하고 이 먼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먼지가 마찬가지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국 뭐로 들어요? 불이라는 개념으로 또 돌아와 버려요. 조그만 하나의 모든 우주가 다 들어가 있고 모든 먼지들이 다 그러하나니 네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것도 중요하다. 이 아름다운 지구, 우주를 그래서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저 놀라운 철학이 저기에 들어가 있었다. 네. 자, 좀 전에 우리가 시방 봤습니다. 그죠? 시방 3세는 또 뭐죠? 시방 3세라는 표현을 불교에 보면 시방 3세 부처님과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시방 3세는 뭐죠? 과학에서 얘기를 하는. 자, 3차원은 그죠? 시방이자라고 그랬대. 10가지 방향 3차원. 그래서 입체가 만들어져요. 시방 3세라고 얘기를 할 때 3세는 3가지 세상이라잖아. 시간적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에 따라서 그 공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걸로 모든 과학이나 물질에 대한 원인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차원 공간을 놀랍게 얘기를 과거에 저런 짧은 표현으로 했다는 거죠. 4차원 공간이란 뭐 복잡하게 쓰면 시방 3세, 시방 3세, 과거, 현재, 미래. 이 공간이 과거의 공간, 지금 공간, 다음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올라가면 이제 아직 완전히 정립은 안 됐지만 5차원 공간. 하나 위에 다른 시간대가 중력에 따라서 한 번 더 결합되면 그게 5차원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명상의 도가 올라가서 경험에 의해서 체득하신 부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물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 개념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인식하신 부분이 5차원 공간에 대한 개념을 느끼신 거 아닌가라는 뭐 저기는 드립니다만 그건 너무 멀리 갔고 거기까지는 너무 멀리 갔고 그래서 시방 3세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부분. 불교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가장 좋은 경전 중에 하나가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에 보면 불교의 사상적, 철학적 설명이 앞부분에서 잘 나타나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뭐 그 다음까지는 빼고 색이라는 부분은 물질이라는 부분을 뜻합니다. 색이라는 부분은 물질이라는 부분이 공이잖아. 물질이라는 게 말짱 황이다. 물질이라는 거는 황하고 다름이 없고 그 다음 또 가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공불이색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물질하고 그 또한 다름이 아니다. 되게 어려워 죽겠어요.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조금 더 우리는 그냥 딱 하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아직 짧아가지고 뭘 딱 하면 그대로 그냥 딱 보지를 못하니까 조금 풀어줘야 합니다. 그죠? 예, 말씀하시고자 한 부분이 이런 게. 자, 현대 이 과학에서 물질의 요소를 여러 가지 이론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뭐 원자, 양자, 역학, 뭐 또는 이 통일장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비슷한 설명의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가 과거에 배웠었던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근데 이 원자라는 부분을 보면 원자는 모든 물질의 기본 최소 단위를 구성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나무도 원자로 구성이 돼 있고 나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 계시는 방청객분들도 그렇고 같이 보고 계시는 시청객분들도 그렇고 모두 원자라는 최소 단위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라는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놀랍게도 99%가 없어요. 허상이에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가운데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전부 텅 빈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99%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 꽉 찬 걸로 보이잖아. 꽉 차 보이잖아.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면에서는 환상이다라고 해요. 그게 영화 매트릭스 보면 막 사이버 세상에서 뭐 만들어진 존재 뭐 이런 부분들 나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그래서 색적 시공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보이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보이는 물질의 본체는 실상은 비어 있다라는 부분. 예. 비어 있다라는 부분. 자, 풍선 보이시죠? 예. 저 풍선을 가운데가 빈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가운데가 찬 거라고 얘기를 해나요? 예. 공기가 찼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공기가 헛방이니까 비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면 더 알기 쉬워요. 아까 시간에 따라서 있고 없음이 있었다가 없어진다라는 개념. 그냥 풍선 껍데기 있던 거에서 있을 때는 가운데 공기가 안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불었어. 그래서 찼어. 그러면 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다시 공기가 빠졌어. 없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래 있었어요? 없었잖아.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런데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아가 생겨나고 세상에 나와서 울음짓고 나와서 어린이가 됐다가 어른이 됐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다시 없어져. 시간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보이는 있는 것이 공한 것이고 없다고 모든 것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왜? 다시 어느 순간 조건에 따라서 나타난다. 물을 뿌렸는데 물이 어떤 조건 관계에 따라서 얼음으로 모양 지어 나오기도 하고 액체로 나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기체 상태로 머물러 있기도 하다라는 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있다 없다라고 이음 지을 수 있지만 있다 없다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우리 편하라고 만들어낸 거지 세상의 현상 자체는 변하지 않고 거기 있었던 거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우리 관념에 그냥 거기 딱 막혀 있던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래 불교에서 가르치면 공이라고 가르치니까 공이란 없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를 할 때 저 공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이런 물질은 이 무상, 고, 무아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일체, 제법, 무아, 모든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을 갈망하고 집착하고 하니까 고통이 생긴다. 그런데 재행 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상이라는 없다는 게 아니고 행은 변한다는 거예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항상 변한다. 그래서 명상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표현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상. 항상 변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순간밖에 당신한테는 없다라는 부분. 그 지금 이 순간이 연결돼서 점이 되고 선이 되고 면이 되는 것이지 과거나 미래가 어떻게 다르게 만든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를 할 때 무상이라는 표현은 없다라는 정확하게는 없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계속 바뀐다. 운명도 바뀔 수 있다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을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버리라 그러니까 그냥 다 버리고 뭐 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오히려 버려야 채울 수 있다. 물이 계곡을 버려야 강으로 가고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머물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개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 경제 오늘날 경제의 구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공유 경제잖아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쉐어한다는 개념이죠. 에어비앤비 같은 거. 뭐 요즘 참 여행도 못 갑니다만 하나의 집을 내가 내 집 하나만 딱 지고 있으면 그 집에서밖에 못 살잖아. 그런데 오픈시켜서 열린 자세로 공유하면 나는 여기서 머물 수도 있고 저기서도 머물 수도 있고 똑같은 내 돈 1억 가지고 온 데를 즐기면서 살수 나는 그러면 집이 100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억짜리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집밖에 없잖아. 그게 진정한 공이다. 비운다는 부분을 내려놓는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상천하 유아.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유일하게 나만이 홀로 존엄한 존재이니라고 표현한 것 또한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오히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보면 설법 속에 보면 뭐라고 나의 주인은 나이며 내 주인은 신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내 주인은 나고 나를 제어하는 것 또한 바깥에 있는 너, 나, 뭐가 아니고 결국 네가 한 거야. 네가 다 그렇게 제어한 거야. 네 한 짓이야 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뭘 오느냐면 이런 거예요. 우선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 일미진조 함시방 그랬잖아. 당신 속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야. 당신이 곧 부처야. 당신을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러면 당신만 사랑하고 남은 배척하느냐? 그게 서구 물질 문명에서 나타난 병폐였잖아요.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의 가족, 이웃, 사회를 더불어 사랑해야 된다. 왜?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므로 그래서 같이 수용하고 열린 자세로 가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당신을 사랑하라. 먼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에 보면 다 있다. 본인이 중요하지. 그런데 왜 남한테는 그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모든 거는 결국 다름이 아니고 둘이 아니다. 우리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 베풀어라. 니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많이 베풀어라. 그러면 지금 뿌린 너의 선이 네가 그걸로 결과는 못 받아도 당신의 자식들이 고통받지는 않는다. 옛날에 너가 아버지한테 내가 신세를 졌는데 참 내가 뭐 다는 못 갚지만 아유 너가 아버지 생각하면 아유 그 액수 때문에 와이가 나온 거잖아. 저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정말 그 정신, 불의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를 고통 주고 자기를 뭐락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를 안고 가는 부분에서부터 더 크게 수용하는 마음 자세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천상천하 유아 당신 정말 귀한 존재야. 사랑하세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다라는 부분. 베타가 아니다라는 부분이다. 자, 마찬가지로 그 의상대사의 법성계 속에 이런 표현이 납니다. 무명, 무상, 절, 일체,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는 표현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만이 비로소 세상에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그래서 불교가 가는 부분, 명상이 사상적인 기초를 불교에서 갖고 온 이유는 이런 거예요. 배타가 아니고 배척이 아니고 열린 자세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라는 부분. 자기를 괴롭히는 부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더불어 사랑하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재정립해 들어가는, 이름 지으려는 고정 개념으로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해서 깬 눈으로 보면 정말로 세상이 보일 것이다. 그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구하고자 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의 뿌리를 불교 기법에서 수행법에서 가져왔던 이유가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시겠죠? 조금 이제 왜 불교 얘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돌아봤던 명상의 사상적 기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짧은 명상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곧게 펴십니다. 자, 몸은 편안하게 안정되게 발바닥은 땅에 붙이시고 긴장을 풀고 다 함께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시던 일 모두 멈추시고 복잡한 생각도 멈추십니다. 크게 3번 쉼 호흡을 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치우려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오는 숨을 따라 숨이 머무는 코끝, 목, 가슴, 배, 사랑과 연민으로 어루만져 줍니다. 배를 돌아 나가는 숨을 따라 사랑과 감사와 용서를 이웃과 세상에 되돌려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용히 눈을 뜨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같이 계신 여러분들.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감사, 용서, 사랑의 에너지를 전파한다면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한 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